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최 회장 역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또 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일부 임직원들이 과거 출근 서류를 조작해 연차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처음 적발됐지만 이를 방지할 휴가 관리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어제 KT가 8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SKT도 당초 계획을 수정한 맞불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5G 서비스 상용화를 이틀 앞두고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요.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예,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에 발행한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이 불법 대출이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한투증권은 이 자금을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줬고요. 이 법인은 최태원 SK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그 돈으로 SK 실크론의 지분 19.4%를 사들였습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조달한 자금이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들어갔으니 이는 법을 위반한 부당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투증권은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심의 결과 부당 대출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당대출로 결론나면 한투증권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미 한투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인 최태원 SK 회장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에서 활용된 특수목적법인 또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대출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난다면 금감원으로서는 감독당국으로서의 위상에 큰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재심의위원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리긴 하는데 금감원 쪽에도 물어보니까 언제 끝날지 예상이 어렵다 이 정도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밤늦게까지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나중에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권은 이미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 1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올지는 역시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전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이 애초 계획에는 없던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5G 서비스 시작부터 이통사 간 무제한 경쟁이 시작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SK텔레콤이 갑자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어요. 네, SK텔레콤은 오늘 본사에서 5G 서비스 런칭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와 함께 월 89,000원의 5GX 프라임과 월 125,000원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에 6월까지 가입하면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도 없는 데이터 서비스는 연말인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앞서 신청했던 인가 요금제에서는 이 무제한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깜짝 출시한 배경은 뭡니까? 경쟁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공세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KT가 8만 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는데요.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요금제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요금제 수정은 정부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발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통신사들은 25% 약정 할인을 받으면 8만 원대 요금이 6만 원대까지 낮아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5G용 단말기를 지원 없이 구입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의 출고가는 139만 원, LG전자 V50 싱큐는 119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약정 할인을 했을 때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KT는 프리미엄 가족 결함을 통하면 8만 원대 요금제 상품을 4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T타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허술한 직원 휴가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서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연차 수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또 자체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시스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로 30년째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나용준 씨는 지난 2014년 정비팀 직원들의 출근 서류 조작을 코레일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리 사인을 서명을 해줘도 추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출근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관리장한테 그 점심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패 행위가 많이. 작업 계획서에 서명만 하면 출근 처리가 되는데 휴가를 간 팀원의 서명까지 팀장이 대신해 준 겁니다. 이렇게 대리 서명으로 출근한 것처럼 속인 팀원들은 1인당 연차 수당으로 70만 원가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감사실은 3명을 적발했고 감봉 등 징계와 함께 2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당시 코레일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2년 뒤 똑같은 일이 대전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16년도 거예요. 자주 빠져요. 자주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씨가 직접 관리장한테 찾아가서 왜 얘는 자꾸 집으로 가는데 입력을 왜 제대로 안 하냐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금도 관리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해달라고 내부 고발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근무 태도의 시스템은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코레일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자 추가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 적발된 게 지난 2014년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코레일이 직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500억 원인데요. 물론 가정입니다만 당시 비슷한 현장 또 비슷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더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눈먼 돈이 더 새어나갔을까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결국은 팀장과 팀원 간 어떤 짬짬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은 왜 없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은 연차 수당을 챙기고요. 팀장은 식사 대접을 받는 사실상 이제 공생 관계였던 건데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대전 철도 차량 정비단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넓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넓이라고 합니다. 2~3명씩 조를 짜서 일을 하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 이런 근태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은 차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서명 대신에 간단하게 지문이라든지 이 출입증 인식 등으로 이 출근 관리를 했다면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취재 중에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요? 저희 시스템이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모두 4명의 전현직 코레일 직원을 만났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출근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명만으로 출근 확인을 하는 곳이라면 부정하게 연차 수당을 타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고양 고속철도 기지, 부산 고속철도 기지, 대전 기지 이게 3군데가 특히 이제 정비단이거든요. 그 정비단들은 읽은 자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다 그렇죠. 다 넘어가지. 그 계속 이상 출근 몇 시 하는가 늦게 하는가 지가 하는가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얼마든지 그런 거 조절할 수 있죠. 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덕흠 의원이 지난 5년간 연차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코레일에 대해 물었는데 코레일 측은 그동안 단 한 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코레일은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한 건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황 기자, 그런데 이런 내부 고발의 경우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앞서 내부 고발했던 나용준 씨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런 제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원칙인데요. 어찌됐는지 나 씨가 제보한 것이 직원들 사이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 씨가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낙인시켰다고 하는데 나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 심정은 뭐 맨날 출근하기가 싫었고, 내가 괜히 내부 고발을 해서 뭐 직원들 간의 상호 얼굴 붉히게 만드는구나 후회한 적도 뭐 많이 있었죠. 설마 같은 부서에 둘지는 그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저 떨어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 상사분이 얘기하길래 나 씨는 제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코레일에 물었지만 이 코레일은 이해되지 않는 기밀이다 뭐 이러면서 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최종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나 씨는 보름 전에 코레일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코레일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치를 들어가고서 코레일 측이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이 됐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여전히 서명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더 이상 뭐 내놓을 해명이 없다 이런 말을 보내왔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철저히 조사해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제가 뭐 그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은 어떤 그 청렴 그리고 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용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결과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연장되고 또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금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먼저 스마트폰 등 IT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 길어진다고요? 네, 먼저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1년인 보증 기간이 내년부터 2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동안 약정 때문에 2년 이상 쓰는 소비자가 대부분인데도 품질 보증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이 2년간 보증됐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배터리는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약 조건을 달았는데요. 제품 구입 1년 이내에 같은 부품 고장은 2번, 다른 부위 고장은 4번까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 처리해 주도록 했습니다. 노트북의 메인보드도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1년으로 지정됐습니다. 정 기자, 열차 지연 보상금 기준도 바뀌었죠? 그동안 일반 열차는 KTX와 달리 40분 미만의 지연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은 요금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그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열차를 놓쳐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경과된 시간에 따라 결제 금액의 최대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은 수도권인데 직장은 서울에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도권 내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1시간 21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는 평균 1시간 17분,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24분이 걸립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와 인천 간의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50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출근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집계됐습니까? 네, 역시 지하철인데요.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은 한 달 평균 4,600여 명이 이용한 2호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호선, 4호선 순으로 승객이 많았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통틀어서 서울 시내 143번 버스가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정릉에서 개포동으로 오가는 노선인데 지난해 1,400만 명 가까이 이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정류장 기준으로 보면 승차와 환승
환승이 가장 많은 곳은 이 사당역 4번 출구 정류장이었습니다. 네, 또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70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통틀어서 하루 평균 719만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39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도가 26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는 교통비는 회당 평균 2,100원가량이었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도로 이동할 땐 2,571원으로 가장 많은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를 검증하는 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뀌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타 조사가 사실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번에 평가 기준이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 이 세 가지 기준을 도입해 평가했는데요. 개편안에는 수도권은 지역균형 부문이 평가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다만 경제성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을 모두 평가하되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 지역균형 배점 방식은 마이너스 점수도 가능했던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돼 지역균형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부산과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성 평가에는 재원 조달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주민 부담으로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한 사업이 우대를 받게 됐습니다. 정 기자, 또 한국개발원 KDI가 사실상 독점하던 조사기관도 다양해지죠? 네, 기존에는 SOC 분야와 건축 분야는 한국개발원 KDI가, 연구개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여기에 조세연구원이 추가됐는데 내년부터 복지사업에 한해 예타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조세원이 예타 실적을 쌓으면 SOC 분야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되는데요. 다만 사업 규모가 큰 철도 사업은 1년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GMBC 정인아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전망했습니다. ADB는 지난해 9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지만 12월에 0.2%포인트 낮췄고 또 석 달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 긴장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국내 사업 부분이 44년 만에 적자를 봤습니다. 국내외 실적 부진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는 임원 규모를 줄이며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권 기자, 현대차가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본 게 얼마 만이죠? 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593억 원에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국내 공장에 바탕을 둔 사업만 봤을 때 적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는 1974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 이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국내 사업 부분에서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과 2008년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 전환한 주요 이유는 뭐죠? 지난해 현대차의 매출 원가가 4조 원가량 급증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3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나며 매출액 증가폭보다 더 컸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조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와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집행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실적 부진이 임원 감소로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임원수를 12% 가까이 줄였습니다. 재작년에 455명이던 임원을 지난해 402명으로 11.6% 줄인 겁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을 제외하고 4명이던 부회장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아차는 또 1950년대생 중심이던 부사장직을 1960년대생으로 바꾸면서 자리를 2개 줄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CNBC 권석입니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이 1년 전보다 31.5% 급감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배출가스 인증 절차 지연과 주요 모델들의 재고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차의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도 13.6% 떨어져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핵심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국회 환노위 회의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 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엔 전체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 앞서 오전 9시 회동을 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한 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뒀는데요.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계도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의 경우에 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 핵심 법안들을 오는 5일까지 끝나는 3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산업 국제표준의 20% 이상을 우리 기술로 획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연료전지 관련 기술 5건을 3년 안에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등 수소산업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늘어난 7,600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6%가 계약 해지 관련 피해였습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4월,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주말 사고가 주중에 2.8배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을과 여름, 겨울 순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생명이 암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30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망률은 12%였지만 3천만 원 미만은 사망률이 39%로 높아졌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망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조기 발견 확률과 또 충분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48% 오름세 2,187포인트에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1.11% 오름세입니다. 74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국내 본사가 상장 44년 만에 작년에 첫 영업적자를 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신형 소나타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1.6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보사 쇼크에서 탈출해서 현재는 3.5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와 SK텔레콤이 통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격적인 통신 요금제를 내놨지만 1.2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5G 통신 요금제를 내놨지만 3.7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입니다. 지금 창업주의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재 1.8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